정치가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치 혁신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정치권이 그 국민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자기 쇄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권력이나 돈이 먼저인 정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람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특권과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 외에는 가지지도 행사하지도 않겠습니다.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 총리제를 실시하고 정당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200석가량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고 정당의 기득권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분권화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권력기관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청산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검찰도 견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반드시 막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시키고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 형제 자매까지 재산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이 가장 강하게 원하는 정치 쇄신의 방법은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와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오늘 기사에 났는데 지금 그 내곡동 그 특검 관련해서 또 이시영 씨의 숨겨둔 재산이 나왔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전세 자금 약 7억 원 정도의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형 비리 근절이라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오래된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별도로 신설하고자 공약으로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2011년에 이미 그 18대 국회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다 이루어져 있었다가 결국 검찰의 반대에 부딪혀서 스스로 물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말씀하신 상설특검제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에 대한 아까 그 감시망을 촘촘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특검이 문제가 되는 불과 30일 만에 그런 문제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나 수사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검찰 개혁에 대한 공약 내용들이 또 정책 내용들이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정치 쇄신안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이런 정치 쇄신에 대한 의지를 더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진선미 대변인 말씀하시죠. 새누리당 의원님, 대변인께서 조금 더 말씀을 중간에 조금 더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훨씬 토론이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정당 제도와 관련해서 혁신안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공천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그 안에서 벌어질
것 같은 어떤 비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당원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그 분권화 정당이요. 그래서 당원 구조를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직장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이런 부분들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다 더 국민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요. 방금 그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그 각 당의 정치 쇄신안 중에는 매우 많은 부분이 일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얼마 전에 적어도 정치 쇄신이라는 것은 어느 한 정당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각 정당에서 내놓은 정치 쇄신안의 일부 공통된 부분들은 어쨌든 입법이라는 또 정책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각 당이 함께 모여서 비슷한 그리고 공통적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을 만들고 또 정책을 마련하고 이런 절차들을 우선 밟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전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안대희님의 어떤 그 제안이 뭔가 새롭게 혁신 기구를 만들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빨리 모든 입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정당이니 각자 서로 합의해서 국민들이 훨씬 더 이제는 좀 바뀌려나? 세상이 좀 달라지려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서둘러 보는 게 저희들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조금은 구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그 정치 쇄신안은 기본적으로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정치 쇄신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다수당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새누리당은 방금 말씀하신 정치 쇄신안이라는 게 주로 단일화를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단일화에 대한 문제 제기에 국한돼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지율과 이런 게 훨씬 더 높은 지금의 현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일단 정당에 대한 그런 불신들을 쇄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지역구도 각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지역에서 투표율이 지지율이 40%를 넘더라도 절대 그분들을 대표하는 어떤 의원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 부분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중앙당의 어떤 공천권을 과감히 이양하는 그런 어떤 개혁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당이라는 제도가 보다 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모든 정당들이 같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보다 전진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내고 단지 선거에 국한되지 않고 그런 자세들을 보여야만 국민들이 정치 혁신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의 후보라면 국민 앞에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평가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대선 후보의 정책을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TV 토론입니다.
그런데 대선이 33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TV 토론도 없었습니다. TV 토론은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당연히 실현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지 말고 TV 토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선거 실현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중소자영업자, 서비스직 노동자 등 선거일에도 일하시느라 투표를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가장 싸고 가장 효과적인 투표 시간 연장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여러 이유를 들어 여전히 투표 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에 많은 돈이 드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합니다. 일하느라 투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약 30%가 아닌, 약 70%가 투표 시간 연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그러한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주는 것이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당. 네. 아까 정책이 실종됐다, 검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사실 당 내부에서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해서 예비 경선, 본 경선의 절차를 아주 치열하게 거쳤습니다. 6월 달부터 출마 선언하시고 난 이후 지금까지 어느 현장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그 관련된 현안들과 그리고 그 관련된 공약들을,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어디서든 우리는 골목상권 지키기, 또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 이런 대표적인 그 정책들조차도 많은 분들이 니네 그런 거 가지고 있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들을 수없이 발표를 하더라도 그 발표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어떤 체계 자체가 제도적으로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했던 것은 국민명령 1호라는 그런 안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한참 인터넷이나 SNS 상으로 국민들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한 참여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각 후보들 또는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행정명령으로 1호로 발표할 그런 정책들을 공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약 77일간 했는데 그게 24,750명이 응하셨고요. 거의 3,000건에 가까운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날 저희가 제1호를 선정했는데요. 모두 다 국민들의 어떤 그 투표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장애인의 등급 폐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정책 선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책 중심으로 해라, 네거티브 하지 마라 이렇게 선거 운동에 대한 요구들을 하시지만 정작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과 또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다양한 어떤 그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계속 새누리당 대변인께서는 마지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책 선거를 먼저 한 것이 저희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된 예비 경선 과정에서부터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셨습니다. 정책 중심으로 네거티브 하지 말라. 그걸 솔선수범했고 결국은 연승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몇 개월입니다. 그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정치 또 정책 선거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고민해보고 실천해 왔습니다. 혹시 타운홀 미팅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것은 그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계속 만들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책 수요자들에 대한 정책안을 얘기하고 그 정책 수요자들이 그 정책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환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아마 100번쯤은 될 겁니다.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들을 모아왔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 아까 말씀하시지만 그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저로서는 이 부분을 당리당략적으로 보는 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이야말로 15대 때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전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논의조차 회피해 온 것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대선 직전에 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대선이야말로 하루가 남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5년 만에 오는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네, 민주당.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안보도 협력도 신뢰도 모두 실종됐던 5년입니다.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성숙한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가 되어서 남과 북이 협력적으로 성장하도록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8월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먼저 통합을 이루어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투자를 해서 북한 경제와 연계가 깊어지면 한반도의 경제 성장은 물론 평화의 여건까지 개선될 것입니다. 또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평화체제, 북미 대화의 병행 발전을 꾀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한반도가 갈등의 장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장이 되도록 적극적인 평화 촉진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든든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반도의 안보는 대결의 안보가 아니라 평화의 안보로 바뀌어야 합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확실히 수호하고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여서 NLL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황해 경제권의 비전을 실현시키겠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안보가 경제입니다. 평화를 성장 동력으로 삼는 남북관계, 신북방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김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무기 구매 예산의 그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 민주통합당의 국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 부분들은 검토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사실은 이것의 근간은 결국은 군축이라는 그런 문제, 예민한 문제가 전제돼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조금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예산이라는 것이 부과돼서 이후에 집행이라는 거를 고민해 본다고 하면 결국은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면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모든 기존에 이미 정권에서 진행돼 왔던 것들을 인수 과정에서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평화는 안보의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안보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들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것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과잉이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국산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외국 것들을 도입한다던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당연히 그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역시 새누리당의 조은선 대변인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답변을 반드시 먼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면 답변하고 이렇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이 네 당에서 각자가 남북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과정에서 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이 되면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 제가 실향민이지만 그 모든 분들을 포함한 염원이 빨리 달성될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이 새누리당의 지지가 없이는 강경 일변의 대북 정책을 5년간 계속 유지할 수 없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북 관계가 악화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뢰가 남북 사이에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누리당의 조은선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반도에서 신뢰를 찾기가 어렵게 된 것이 이명박 정부의 100%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란 말을 한 적 없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의 그 경색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명박 정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거쳐서 햇볕 정책을 계승하면서 북한에 정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된 내역이 어디로 갔는지는 사실 아무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저희는 북한에서는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2번의 미사일 실험이 있었습니다. 서해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에 있는 평화를 정착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각 정권마다 다른 입장,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한과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신뢰 구축에 있다는 것이고 그 신뢰 구축을 위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여러 차례 필요하다면 김정은 제1비서와도 대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 중이어도 일반적으로 전쟁 중이어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이 무너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하고 또 남북 사이에 협력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으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 대화의 선을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뢰 구축과 대화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현 정부의 524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524 조치를 그러면 위반하고 대화의 문을 여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러니까 신뢰라는 말 좋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만드는 전제가 필요한 건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행복이라는 표현과 신뢰라는 표현으로 대북 정책을 표현하고 계시지만 그 전제가 신뢰가 쌓이고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라는 단서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뢰가 전혀 해방돼 있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방북이 불어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대화의 끈이 단절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전혀 없지 않나요? 이거는 이명박 정부, 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전혀 진전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원론의 나열일 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네, 문재인 후보는 5.24 조치를 무조건 해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천안함 폭침을 천안함 침몰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뜻이,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마치 외신 기자가 보도를 하듯한 그런 어휘를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천안함 폭침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장병들이 네. 46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저희 행위를 우리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현 정부에서는 인명 피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민주정부 때는 단 한 번도 인명피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의 죽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최고의 안보는 평화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5.24 조치라는 게 뭡니까? 모든 대화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5년 동안 왔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협이 완전 단절됨으로써 강원 지역 그리고 또 경협에 앞장섰던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인제도 재해라고 좀 해주십시오. 우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겪은 그런 피해들을 제대로 보전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국빈국의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것도 좌시하지 않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2004년 또 일본이 2006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북한 인권법의 제정은 굉장히 절실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줄기차게 북한 인권법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는 그러면 남한 사람만 포함이 되고 북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뭐 계속 해도 되고요. 네.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박원석 대변인께서도 여쭤보셨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외교 안보의 공약에서 당선되면 취임 1년 안에 김정은 제1비서를 만나서 평화협정을 협의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이고 또 북핵 폐기의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구상이 가능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만일 북한에서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거나 북한이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조건을 수용하실 것인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질문이 너무 많으면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답변 한 번씩 듣고 가죠. 먼저 진선비 대변인 답변 좀 그러면 들어볼까요? 두 질문 다 저한테 질문하신 네, 거죠? 네. 네. 북한 인권법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행안위여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지난번 청문회 때 또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죠. 사람이 먼저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이 그것이 제정됨으로써 북한에 얼마나 인권에 관여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하고자 요구하면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전제가 결국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바깥에서 우리가 전혀 동떨어진 상태로 인권 문제 있다 이렇게 제기한다 이런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그 의도를 저희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까 5.24 조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방북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아에 허덕인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인도적 조치 모두 차단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권을 말하십니다. 북한 인권법의 진전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들 너무나 현실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전이 된 게 없다고요.
오히려 북한 우리가 이렇게 단절이 됨으로써 저는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대화의 물꼬라도 우리가 먼저 터야죠. 그리고 우리가 인도적 조치를 먼저 해줘야죠. 네, 제가 질문이 하나 남아 있어서 네. 시간을 1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예, 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평화협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외교 정말 어렵습니다. 뭐 중국도 고려해야 되고 미국도 고려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 체제 마치 우리 민주통합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흔들릴 것처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야말로 가장 민주정부의 10년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에 관한 노하우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고요. 잠깐만요. 한미동맹 제가 좀 유지됩니다. 네. 유지하고 병행해서 진행할 거고요. 답변을 좀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성애 대변인 비핵화 요 부분에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제 유지할 한미 겁니다. 동맹은 반드시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협정의 전제는 바로 한국에서의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겠으며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이런 요구 조건이 들어왔을 경우에 명백히 거절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평화협정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선 전국에서 우리가 검증받아야 되는 문제는 어떤 정책과 그것을 실현할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이 외교라는 게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만의 입장을 단언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통보하는 겁니까? 그것이야말로 외교의 기본을 무시하는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제시하는 그런 다양한 조건들은 당연히 그 협상 자리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설득해내야 되겠죠. 네, 조윤선 대변인의 주도권 토론. 네.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단일화 쉽지 않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정치 혁신의 최고의 방법인 정권 교체를 위한 그런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민주통합당에서 노력해서 아름다운 단일화 이뤄내고 그걸 통해서 정권 교체, 정치 교체,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로의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고자 합니다.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안보 잘 해낼 수 있을까? 북한에 마구 퍼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 누구보다 자신에게 부여된 병역의 의무 철저하게 잘 완수해낸 사람이고 애국적인 마음,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 못지않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